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 유튜브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 한자어 사전과 이주노동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EPS 토픽, 그리고 재외 국민과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격시험인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KIIP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전체 업로드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이 한자어 사전은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공자에 이어 어원이 다른 공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글자는 함께 공이고 사람인이 들어갔으며, 이것은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멍공자이고, 이것은 공적인 공사 구분할 때 공자입니다. 기본자가 되는 이 함께 공자는 이것이 열십자 두 개입니다. 즉 20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손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손을 내민 모습, 그래서 함께 힘을 돕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바지 공자입니다. 이바지란 기여하다란 뜻인데, 이 이바지 음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결혼식 할 때 전통적으로는 신부 쪽에서 시댁에 보내는 감사 예물로 보통은 음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대추, 말린 문어, 과자, 새우, 인삼, 절편, 약과, 과자, 구절판, 각종 육포,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바지 음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왜 여자 쪽에서만 남자 쪽한테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남자 쪽에서도 신랑 쪽에서도 그 여자 쪽 집에 음식을 보내는데 이것을 답바지라고 한답니다. 답은 답례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바지에 대한 그 답례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답바지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공손할 공자인데, 요 손이 보이죠?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손한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것은 구멍 공자인데 아이의 정수리에 나 있는 구멍을 원래는 뜻했습니다. 구멍 공자입니다. 이것은 문을 손으로 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함께 공자는 20명이 함께 손을 내민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죠. 그 다음 상대방과 같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공유입니다. 그래서 뭐 공유 택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감각이 어울리는 것이 공감각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변할 때 공감각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후자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가 있죠. 거기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청각이죠. 근데 그 종소리가 푸르답니다. 이건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종소리, 청각을 푸른 시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랬을 때 공감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다 한 학급에서 남학생, 여학생 같은 교실에서 배우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같은 학급에서 남녀가 섞여서 공부를 할 때 공학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공저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저수를 했다는 뜻이죠. 저서란 뜻입니다. 공용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모라고 하는 것은 모략입니다. 음모. 그래서 어떤 그 계획, 나쁜 계획을 같이 짜는 것, 이것이 공모죠. 그런데 이 공모와는 뜻이 다르죠. 이 공모는 공개 모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공범이란 말을 쓰는데 범행을 같이 저질렀을 때 공범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법률 용어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은 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죄의 비중이 주범과 종범이 아니라 똑같이 같은 자격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그것은 정범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는 경제라고 할 때 쓰는 제자인데 건널 제자입니다. 건널제.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세금 공제할 때 이 공제와는 다릅니다. 빌공짜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당길 공짜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 공제를 한다 할 때 이때는 당길 공짜예요. 이 공제와 이 공제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부상조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아비부자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잡을 부자입니다. 잡아준다는 뜻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 상부상조, 이것이 공제회입니다. 한자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기독교의 경우에 공관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 함께 보는, 즉 기독교에서 공통이 되는, 같이 읽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복음서가 되는데 그 구약의 경우에는 유대교의 그 신학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후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기독이라는 것 자체가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은 세 신자.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의 것입니다. 그 신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명현상은 요거는 새조이죠. 왼쪽에 입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새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울명자예요. 울명자. 그러니까 이쪽에 말발굽이 있고 공명통이 있고 말발굽이 있고 공명통이 있을 때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도 우웅하고 울리죠. 이런 것이 공명현상입니다. 그런데 자명종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다 북이나 종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렸죠. 그런데 요즘 알람이라고 하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여기서 또르릉 하고 울립니다. 이것이 스스로 우는 종이기 때문에 자명종이라고 하죠. 이 종이 들어간 이유는 옛날엔 종이나 북을 쳐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종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 종은 벨이라는 뜻이죠. 벨. 그 다음 공동묘지. 예, 여럿이 함께 쓰는 묘지가 공동묘지죠. 그리고 공동체,
몸체자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할 때 공동체라고 하고, 공동선을 추구한다. 선, 착할 선자죠. 그리고 공존 공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고 함께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영은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영화롭다라고 할 때 번영. 그런데 이 공존 공영을 내세웠던 것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이었죠. 일본이 내세운 게 뭐냐?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자, 동아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가 동아죠. 동아일보. 그런데 이 동아시아를 대만, 조선, 일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만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전부 다 이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공영, 함께 번영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같은 미영 귀축, 미국과 영국 귀신 같고 짐승 같은 그놈들을 몰아내고 동아시아인들끼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갖고 공동 번영을 하자 하는 것이 대동아 공영권이었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동아 전쟁. 실제로는 이제 버마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이게 2차 대전인 거죠.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인데, 일본은 그 공존 공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죠. 만주는 청나라이기 때문에 별개로 치더라도 중국 민족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중국의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남경이라고 하죠. 우리 발음은 난징. 여기 쳐들어가 가지고 6주 동안 닥치는 대로 강간을 하고 방화를 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군대는 꼭 여자들의 경우는 강간을 하고 죽여요. 그러면서도 공존 공영을 주장하는 거죠. 아주 웃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6주 동안 대략 3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공존 공영, 대동아 공영권은 사실은 껍데기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었죠. 자, 공노라고 하는 것은 공 함께, 노 위에 거는 산해종 노자인데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그럼 산해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건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 함께 분노하는, 누가? 하늘과 사람이, 즉 하늘과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가, 이것이 천인공노할 만행인 겁니다. 실제로 놀랬던 것이 이제 제가 1997년인가 일본 그 오사카 박물관을 갔었는데, 물론 옛날에 성이었죠, 성.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쟁 무기와 그 다음에 그 걸려 있는 그림들이 전부 전쟁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하는 이런 그림들밖에 없었어요. 과연 그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남에게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돌변하는,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그 생후 6개월 만에 배변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그 공격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다다미 문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공존 공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공생이 있고 기생이 있는데, 공생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어와 악어새 예를 많이 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악어새라고 하는데 이 악어새는 초식이래요. 그러니까 열매나 이런 걸 먹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악어새가 악어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고기를 뽑아준다 그러는데 당연히 초식이니까 고기를 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집트에 가봤더니 그렇더라라고 해서 이 악어와 악어새는 이제 공생을 비유할 때 예로 드는 것들인데 사실과는 실제와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상식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라고 하죠. 기숙사. 그래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기생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로 붙어 사는 거죠. 기생충. 그 기생충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양분을 빨아먹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기생이라고 하죠. 그 다음 공시적 또는 공시성, 성질, 통시적, 통시성이라고 하는데 자,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시대라는 얘기죠. 동시대의 집단을 얘기할 때, 즉 사회적이라고 얘기할 때 공시적이란 말을 쓰고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통시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역사적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란 뜻일 때 통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 공화국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그런데 공화국과 대립되는 게 왕국이죠. 결국 공화국이냐 왕국이냐 하는 것은 구분이 주권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죠. 국민에게 있다면 공화국이고 왕에게 있다면 왕국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유럽에 입헌 군주가 있긴 하죠. 지금은 보통 공화정이냐 독재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것은 주권이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비해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죠. 이 재는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마름질하다는 뜻이에요. 옷을 만들 때 먼저 선을 긋고 잘라내야죠.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양재, 양재, 재단. 그래서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이것이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독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제정치라고 하면 이것은 전제군주라고 하는 낱말을 연상해야 됩니다. 이 전은 오로지 전자예요. 하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이게 왕정시대의 얘기인데 그때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혼자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군주를 전제군주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그러니까 신성불가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정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왕정 때의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 그리스의 경우에는 과두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는 드물다란 뜻이에요. 두는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대가리 몇몇이서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소수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과두정입니다. 그래서 드물다, 남편이 없다라고 할 때 과부라는 말을 쓰죠. 이 과자 씁니다. 그 다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을 과우지라고 합니다. 우는 비우자예요. 지리 시간에 나옵니다. 과우지라고 하는 게 드물다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소수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귀족들이 지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죠. 이것이 귀족정입니다. 그래서 귀족 공화제를 포함하는데 사실은 공화제라고 볼 수 없죠. 지금의 공화제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독재라고 하는 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 독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일당 독재죠. 그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역사의 발달 단계에서 고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시민사회, 그 다음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뒤에 다시 올 역사가 뭐냐,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기 마르크스 주자는 이 사회주의에서 도덕성이 고양되면 공산주의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입니다. 독일에도 공산당이 있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재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독재라는 건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분립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국회를 쥐고 흔들고 사법부 판사들까지 쥐고 흔드는 거. 그래서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것이, 그것도 독재죠. 법률적으로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기득권층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부정부패, 이런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언론을 제4의 3권력 중에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도 얘기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기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다소 침범하더라도 취재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4의 권력인 언론이 결국은 권력의 분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몇 그 재벌 언론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 TV라든가 이런 언론사들이 건설회사 소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자들은 그 소유주인 건설사의 눈치를 보면서 기사를 쓰고, 그래서 아파트 값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각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한테, 성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주제넘은 짓이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CO2, 탄소에 산소 두 개가 있는데, 이 탄소는 플러스 4가이거나 마이너스 4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산소는 플러스 6가와 마이너스 2가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두 개와 탄소 플러스 4가가 서로 팔을 뻗어서 나눠 갖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이온결합이 있죠.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온결합은 뭐냐? 이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염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하나를 주고 염소는 하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가가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면 NaCl이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그래서 결합에는, 화학식에서 결합에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있다. 물론 전자 결합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수학에서 공통인수가 있죠. 인이 뭐죠? 인자란 뜻입니다. 요소. 그럼 공통인수가 뭐냐?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공통인수가 뭐죠? 2죠, 2.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에서 공통인수는 뭐냐? 3x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이 식에서는 2가 공통인수고 여기서는 3x가 공통인수인데 수학 시간에, 중학교 수학 시간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죠.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냐? 약수라는 겁니다. 서로 줄일 수는, 분수에서 서로 소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수, 이것이 약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가장 공통된 큰 수가 뭐냐? x 플러스 2죠. 그런데 최소 공배수, 배는 2배, 3배 할 때 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배는, 최소 공배수는, 자, 공통으로 이게 있으니까 나오고 이거와 이거 하면 이것이 최소 공배수죠. 그럼 이거에 왜 최소란 말이 붙느냐? 여기에 x를 곱할 수도 있고 100을 곱할 수도 있고 만을 곱할 수도 있어요. 붙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의 경우에는 뭘 따지느냐? 가장 작은 수가 뭐냐?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약수, 가장 작은 배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분모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분수에서, 자, 분은 뭐죠? 위가 8팔자입니다. 밑에는 칼도입니다. 칼로 8조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눌 분자입니다. 수를 나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밑에 있는 것이 어머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분모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죠. 그러면 서로 분모가 다를 때 더하거나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해야 되죠. 분모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때 통합하는 게 뭐냐? 최소 공배수로 통합하죠. 최소 공배수로. 그래서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거죠. 이것은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서 이바지 공자입니다. 기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 뭔가 물건을 더 조달해 주면 이바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수요인데 수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요구. 그래서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수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름 휴가 때의 그 펜션 이런 것들이 성수기를 맞이하면 몇 배씩 값이 뛰죠. 그런데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나오는데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 가격과 P는 price입니다. 가격과 Q는 quantity, 양이란 뜻이에요. 가격과 양의 관계인데 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자,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높았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역관계예요. 비례하지 않고 역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역관계다. 역비례한다. 그 다음 이것은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은 마찬가지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자, 수요량이 뭐라고, 수요곡선은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의 관계예요.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정관계,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자, 공급이 점점 많아지죠. 이것이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의 관계,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역비례하고 공급 곡선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늘어날수록 공급이 많아진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 또는 공급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비례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야 되죠.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직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한 끼 먹던 거를 하루에 뭐 100끼를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런 곡선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람한다. 회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함께 람은 박람회처럼 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람이라는 것은 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공술한다. 요즘 이런 말 안 쓰는데 조선시대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일본 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공술서를 작성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기술한다, 진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공술이란 말을 안 쓰고 진술하다란 말을 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범행에 대해서 진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무상공여라는 말이 있는데, 자, 오른쪽은 상이에요. 프라이즈 상을 준다라고 할 때. 근데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갚을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갚지 않고, 즉 대가 없이란 뜻이죠. 무상. 공여, 제공하는 것. 여는 더불여자예요. 주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무상공여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심청전이 있는데, 자, 고대 수서는 왜 제목이 전이라고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 전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 고대 수서는 제목이 무슨 전이라고 끝난다. 거기 보면 공양미 300석이 나오죠. 이 공양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절에서 식사하는 것을 공양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양미는 부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공양미를, 쌀을 300석을 하면 그 신봉사에 심학귀에 눈이 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그 당나라 상인들에게 몸을 팔고 이 300석을 보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다에 제물로 바친다라고 할 때, 제물로 바칠 때 그걸 공희라고 합니다. 공희. 바친다는 뜻이죠. 희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설화, 이것이 인신공의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미 300석의 바탕이 되는 설화 중에 하나가 인신공의설화예요. 그리고 설화는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초자연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고, 전설은 그것을 증명할 지명이라든가 물건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바뀌면 민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라는 거고. 자, 옛날에 쌀을 잴 때 어떻게 쟀느냐?
제일 작은 단위가 홉입니다. 한 홉. 그 다음에 한 돼. 한 돼. 그리고 한 말. 그리고 한 섬이 있었는데 이 돌석자를 쓰는 석, 300석. 이게 섬인데 섬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그 벼 200kg을 한 섬이라고 그랬어요. 벼 200kg. 근데 실제로 벼를 껍질을 벗기면 그 알갱이는 쌀은 반 정도로 줄죠. 예. 그래서 벼 200kg이 한 섬이었어요.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일본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죠. 동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쌀 수탈을 위해서 일본식 가마니를 들여온 거예요. 이게 가마니죠. 이 가마니라는 건 어원이 일본어입니다. 가마스, 가마니. 그런데 이 가마니는 벼가 아니라 쌀 80kg이에요. 그래서 한 가마니의 10분의 1이 뭐죠? 한 마리죠. 그래서 지금도 한 말하면 8kg이죠. 그거의 10분의 1 돼, 그거의 10분의 1 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섬과 가마니는 서로 개념이 좀 다르다. 이 가마니는 일제시대 때 동척에서 쌀 수탈을 위해서 일본식 가마니를 가져온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이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물건이죠. 그런데 이 곡물이 있고 이 곡물이 있습니다. 이건 바칠 공짜죠. 그래서 신에게 바칠 때는 곡물 이 한자 쓰고 나라에 바치는 특산물일 때는 이 공자 씁니다. 조공, 공려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 공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는 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강제하는 제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공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먹을 곡식을 뺏기고 봄이 되면 나무 뿌리, 풀뿌리를 캐먹었죠. 절대로 자유의사대로 수출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법에서 공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은 믿을 탁자예요. 신탁, 반탁, 찬탁. 믿을 탁자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맡기는, 기탁하는 돈. 그럼 이제 무엇에 이바지하는 거냐? 권리에 객관합니다.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금전이라든가 기타 물품을 공탁기관인 은행, 법원에 임치, 임은 맡길 임자입니다. 치는 둘치자예요. 즉 임치한다는 얘기는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할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공탁금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자, 요것이 그릇이죠.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20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 공손하다는 뜻이죠. 공손할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 그리고 공손하다라고 하는데 이 손은 오른쪽은, 가장 오른쪽은 개자죠. 이을개.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건 아들자죠. 아들을 잇는 게 누굽니까? 손자죠. 손자. 근데 다시 왼쪽에 책받침면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를 손자예요. 그래서 공손하다,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다는 거죠. 이것은 구멍공자인데 왼쪽에 거만 쓰면 이것은 외로울 혈자입니다. 아들자일 때는 이게 삐침이 아니라 나란히 평평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자입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삐침해야 되는 것은 외로울 혈자입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이다 그런 말을 쓰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건 손으로 이렇게 얼굴 만지는 모습인데 이건 어린 아이의 정수리에 숨구멍이 있어요. 태어나면 그 정수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나면 이게 딱딱해져서 그 다음에 오르내리는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멍 공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협지 이런 데 보면 구공으로 피를 토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9개 구멍이 뭐냐? 두는 두기, 두 콧구멍, 입, 항문, 오줌구멍 해서 9개입니다. 9개의 구멍이 때문에 구공인데 구공탄이라는 게 있어요. 탄은 연탄이죠. 이 구멍이 9개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구멍이 몇 개인 것 같아요? 이것은 22개짜리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하노이 갔더니 거기는 이제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이니까 난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만 연탄을 씁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22공탄의 4분의 1 크기? 하여간 되게 작아요. 정말 구멍이 9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그 음식을 끓여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죠. 그게 원래 구공탄입니다. 구멍이 9개인 연탄, 구공탄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22공탄을 썼어요. 22공탄. 제가 70년대 초에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석유나 이런 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36공탄. 엄청 무겁죠? 크고. 그거를 이제 도서관 문 닫을 때 연탄을 간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여러 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잘 안 타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연탄을 36공탄을 갈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공탄이냐 하는 것은 구멍이 몇 개냐에서부터 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22공탄임에도 불구하고 9공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눈에 동공이 있죠.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공이 수축되었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숨 쉬는 구멍이 있죠. 그걸 기공이라고 하죠. 호흡하는 구멍, 이것이 잎사귀 뒷면에 붙어있는 기공입니다. 호흡을 하는데 호와 흡은 달라요. 호는 숨을 내쉬는 거고 흡은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쉬면서 부르는 거죠. 철수야 이리 오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숨을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호출이라고 합니다. 호출. 그런데 그 숨을 안으로, 공기를 안으로 들여마시는 건 뭐라고 합니까? 안으로 들어오니까 흡입이라고 해요. 흡입. 그래서 뭐 폭풍 흡입 이런 말 쓰죠. 호 내쉬는 거, 흡 들이쉬는 겁니다. 호흡. 그 다음에 공변세포라는 게 생물이 나오죠. 그 구멍 주변의 세포가 공변세포인데 이 변은 순우리말이 뭡니까? 가입니다. 가. 그래서 강의 끝, 강 끝에 흙과 만나는 곳을 강가, 바닷가.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는 거죠. 가 변자입니다. 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뭐 많이 알고 있는 공자맹자. 그 공자맹자의 가르침을 공맹지도라고 합니다. 공자맹자의 도. 그래서 이 둘은 인과 의를 강조했죠. 그 다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오는데 임춘의 공방전이 있습니다. 이 임춘의 공방전 같은 경우를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가는 가짜란 뜻이죠. 빌린다는 뜻이에요. 전개 형태를 빌려서 쓴 소설인데 즉 어떤 물건, 물체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바로 가전체 소설입니다. 그럼 뭐냐? 공방전이다. 그러니까 공은 뭐죠? 구멍이죠. 구멍. 그 다음에 방은 모방자입니다. 지금 이 엽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네모가 나 있죠? 모방자예요. 모방. 상평통모.
그래서 이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엽전을 의인화한, 의는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의성어, 동작을 흉내내는 것은 의태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화한 것, 사람을 흉내낸 것, 이것이 가전체 소설이고, 각각이 무엇을 의인화한 것인지를 고등학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공방전은 엽전이다. 그 다음 연탄이죠. 자,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의 세 줄짜리 시입니다. 이것은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루마입니다. 돈두루마는 얼린 것이란 뜻인데, 이것은 염소젓을 90도로 끓여서 멸균한 다음에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점성을 높이기 위해, 오른쪽은 점칠 점자죠. 왼쪽에 쌀미가 들어가면 쌀은 끈적거리잖아요. 끈끈한 겁니다. 그래서 끈끈함을 높이기 위해 점성, 끈끈한 정도, 이것을 높이기 위해 살랩과 유향수지를 넣고 식힌다고 합니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에 넣어서 영하 6도를 유지한 채 6 내지 8시간 정도 계속 저어 얼음 덩어리 형성을 막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점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럼 그 덩어리를 갈구리에 거꾸로 매달아서 숙성을 시키는데, 그런 다음에 잘게 잘라서 이 차가운 통에 넣고 쇠막대로 계속 치댑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질겨지죠. 그래서 찰기, 점성과 탄성 늘어나는 정도가 높은 아이스크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돈두루마의 핵심이 점성과 탄성이기 때문에 매년 트럭 범퍼에 이 돈두루마를 붙이고서 끄는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끄는 그 돈두루마 제주자가 우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 가면은 이 마도 가게, 브랜드를 가진 가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목요일입니다. 안녕.